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일부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강화할 만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오늘 아침에는 출발은 마이너스 200억 정도 돼서 또 걱정도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다시 또 300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좀 분전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라든가 좀 자잘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약간은 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시장에 대한 흐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IT주들, 그 갤럭시 S7, 그 다음에 G5 출시에 대한 쪽과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순환매에 대한 차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에 대한 차원에 대한 쪽에서 일단은 IT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돌고 있다 정도, 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IT주에 대한 상승, 또 은행주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뭐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쪽들, 그렇지 뭐 건설주라든가 최근에 많이 강하게 올라왔던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쉬어가는 형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종목에 대한 쪽, 메일유업,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뭐 여전히 의미 있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한 출현에 대한 쪽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메일유업에 대한 52주 신고가, 그리고 NC소프트의 52주 신고가,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흐름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쪽들, 특히 이제 유아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또 100%인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확인해야 돼요. 뽀령 메디앙스. 그 차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쪽들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뽀령 메디앙스라든가. 왜 웃어요? 아니, 뽀령이라고 자꾸 입에 붙어갖고. 뽀령 메디앙스. 뽀로로! 그 때문에. 예. 뽀령 메디앙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보게 되면 유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러니까 유아용품과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NC소프트가 올라오는 거 봐서는 그 밑에 있는 이 게임주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해서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딴 얘기지만 뒷담화 한번 할까요? 뒷담화. 네네. 인생사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뒷담화죠, 뭐. 네네. 그지 않아요? 네네. 여자 둘이 모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뒷담화죠. 뒷담화. 뒷담화죠. 하나 더 시간이 있으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또 뒷담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남편 욕, 시어머니 욕하고. 그런 것도 또 하나가 이제 또 남자 연예인 갖고 얘기하고, 송중기 뭐. 여자 연예인, 송혜교 갖고 얘기하는 거? 송혜 갖고 얘기 안 하지.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은 송혜교 하지만, 전문 여자는 이제 그 송중기 이런 애들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또 나오죠. 누가, 하지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는 게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옷 얘기를 하죠. 옷 얘기. 옷 얘기하면 뭐 쇼핑하는 거 얘기하고. 남자들 만나면 또 무슨 얘기 하지 아세요? 남자들. 남자는 그냥 여자 얘기죠. 남자도 뒷담화죠. 남자도 여자 얘기. 그게 첫 다 번째도 뒷담화죠. 여자 얘기, 두 번째도 여자 얘기, 세 번째도 여자 얘기. 근데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 머리를 맞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게임 얘기. 게임 얘기. 근데 이거 진짜예요. 저희 조카들도 그러고, 저희 애도 그러고, 보면 저희 방송국의 PD나 카메라 감독들 씌워서 머리를 맞대고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 얘기 많은데, 오늘 뒷담화 주인공은 주동인 전문가야. 왜냐하면 NC소프트 올라가면 주동인 전문밖에 생각 안 나.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요즘도 주동인 전문가 NC소프트랑 또 요즘 또 포스코에 또 왕창 가 있잖아요. 철강 얘기했죠. 하여튼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 하여튼 각종 리니지나 이런 거를 평생 하시는 분 그런 분밖에. 자기도 한 게임 오래는 안 하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 하고 끝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지 저렇게 노가다 오래 하는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요? 그러면 주동인 전문가는 노가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이유를 많이 즐겨들 하시더라고요. 리니지도 노가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 노가다죠. 블레이드 앤 소울. 그 완전 노가다죠. 말 그대로 개 노가다죠. 하여튼 뭐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가다류. 왜냐하면 노가다류.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그 김택준 의장이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택준 의장이 3년 전에 제가 딱 뿅 갔거든. 완전 내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NC소프트에서 좋게 생각했는데 야구단 한 때부터 내가 뿅 갔거든요. 뒷거리 돌아갔어요. 뚜껑 열렸어.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평생 꿈이었다는 거예요. 야구 구단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다음부터 주식은 안 됐거든.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숱하게 갖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갖고 뭐 게임 할 때마다 안 됐더니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히트 쳤다며 뭐 모바일 네네. 게임이. 네. 잘 되겠죠. 근데 앞으로 그래서 나머지 6게임인가 7개 남아있는 것도 다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음. 모바일에서 그동안에 NC가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보여준 게 없었던 거는 캐주얼 게임을 되게 하찮게 봤던 거죠. 그리고 캐주얼 게임 그거 우리가 잘하는 영역도 아니고 우리는 하드코어 게임을 잘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고사양화되면서 하드코어 게임들도 이제 PC 그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제 NC에 가지고 있는 IP들, NC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소스들을 갖고 이제 모바일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였고 그거에 대한 모바일화가 이제부터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쪽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NC의 이제 해외 확장, 네. 그다음에 모바일화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매출의 새로운 쪽으로 이제 붙는 거고 네. 이 노가다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노가다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현금화죠. 그러니까 네. 이 노가다류 왜 노가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고 다니면서 돌린다는 얘기예요. 주도권 전문가들 그걸로 돈 벌었어? 그럼? 그거는 모르겠죠. 제가 모르죠.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화의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가 만약에 모바일로 나오게 되면 네. 역시 새로운 매출에 대한 쪽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또 자리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 네. 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 쪽에서 게임을 한 10여 종 정도 출시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만약에 된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게임 하나, 그러니까 그 RPG류, 그러니까 게임 하나 개발을 하려면 미니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게임 하나 개발하려고도 100억이 들어가고요. 개발 기간이 3년에서 4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 개발업자의 출신분이 얘기하니까 믿어도 되는 거잖아. 제대로 된 돈을 들려면 한 400억 이상에 대한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와우.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그 와우. 영화 하나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게 쉽게. 정말 400억? 예, 4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뭐 5, 600억이 금방 훅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오는 결정을 짓는다. 그런 거 계속 실패하니까 웹전이 죽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런 이유 중에서 하나 또 성공할 만한 게임에서 하나 탐방하고 왔는데 안타깝게 100%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게임을 딱 보는 순간 노가다류를 벗었어요. 노가다류인데 노가다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오면 대박이다. 근데 출시는 내년입니다. 근데 진짜야? 네네. 진짜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게임 하나 만드는 300억이야? 미니멈 100억이에요. 미니멈. RPG류는. 진짜.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류는 미니멈 100억이고 그 100억짜리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고.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데. NC소프트웨어가 하나 만들었는데. 예. 리니지 뭐 앱젠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만드는데 100억인데 그것도 100억은 정말 그 비용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정말 배고프게 만드는 거고 최소 4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야, 정말 이성 교수가 지금 전문가니까 직접 그 게임 업체를 했던 분이니까 정답인데 내가 200억, 300억 깜짝 놀라는 게 그렇게 돈이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여태까지 뭐 했는지 제가 전혀 딴거없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이런 거는 오해받기 때문에 소스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한국경제신문의 소스를 제가 확인하겠고요. 인공지능에만 구글이 33조를 그동안 쏟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이상한 주식들이 많이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액을 얘기했어. 누가? 이거 개인 얘기한 거 아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네. 이거 믿어야 되지 않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최근 5년간 한국의 인공지능 투자 분야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니? 뭡니까? 얼마 같아? 총액? 한 5천억은 되나요? 3천억? 이 사람이 게임 하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 했잖아. 게임 하나 만드는 300억 하는데 여기 정답이 뭐야? 지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거 얼마 써 있어 여기요? 180억? 180억. 180억? 게임 하나 개발비도 안 들어가네. 180억 투자했다 이거야. 네네. 근데 문제 아니? 뭐예요? 정말 대박인데 180억이고 뭐 인공 다 합해봤자 그리고 1990년 이걸 또 다 합해봤자 500억이 안 된대요. 또 나와. 1990년에 500억인데요. 20년간 투자 금액 총액이 중국 바이두의 지난 한 해 인공지능 투자액의 7분의 1. 바이두가 3,500억 하나 했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인공지능 관련주가 뭐 있어? 커제가 그 바이두 인공지능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자기도 알파고랑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뭐 갑자기 흥분됐네. 네. 갑자기 흥분됐어.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저는 뭐 게임주는 뭐 하나도 모르니까 저야 뭐 세상만 보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냉정하게 요거 하자고 초대 손님 하겠는데요.
저는 지하철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네. 관심이 많아요.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보면 다들 그 뭐야 메트로라든가 신문 봤거든요. 어? 메트로랑 같은 거 있잖아. 포커스 이런 거 신문들 있잖아요. 무까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물론 그 전에는 돈 주는 신문 보다가.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되면 이제 그 다들 고스톱을 하더라고. 핸드폰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고스톱을 하더라고요. 또 몇 년 전에 되니까 사람들 뭐야 그 컴퓨터 수 올라가야 된 계획이 뭔가 있죠. 뭐야 그 게임. 컴퓨터스 올라가 10배 갖게 된 게임이 있잖아, 그게. 뭐 어떤 거? 뭐 있잖아. 게임이 10배가, 사람들 온갖, 예. 그거 다 난리 다 똑같은 걸 선데이 하더라고. 토즈의 애니팡? 애니팡. 예. 네. 예. 애니팡 누가 만들었어? 애니팡은 선데이 토즈가. 그러니까 선데이 토즈 많이 올라갔지. 온갖 국민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요, 한 작년부터 여자들이 보면 다들 저를 보더라고요. 뭐 쇼핑하는 걸 봐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쇼핑하는 걸 많이 봐요. 그리고 남자들 있잖아, 남자들은 게임도 하는데 게임이 좀 다양해졌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해, 사람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뉴스도 보고 다들 모르고 또 뭐 남자들은 웹툰을 많이 봐요, 요새요. 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감각적으로만 말씀드려 숫자를 하나 모르는데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 자체가 2년 전, 3년 전 대비 시간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100을 했다 그러면 요즘은 5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웹툰도 보고 모바일 동영상도 보고 이런 거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NC소프트가 좋아지는 건 맞죠. 좋아질 수 있는데 NC소프트가 들어간 만큼 딴 애들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게임을 안 하고 눈이 아파서 안 하기 때문에 전 문외한이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전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깊이 그리고 또 ETF를 사랑하는 그리고 MTN 김종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맨날 그 MTN 채널 틀고 있으면은 맨날 ETF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침 7시에. 딱 자기가 같은 사람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거든요. SBS에 새로운 누가 나왔나. 그 다음에 MTN도 봤다가, 한경도 봤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위의 경제 방송하는 중에서 제일 수준 높은 사람은 한상춘 의원이야. 네. 근데 한상춘 의원이 우리를 피하는 거지. 더 새벽에 나오잖아. 더 새벽에. 더 새벽에는 한상춘 의원은 5시부터 5시 반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5시 40분 정도, 맞나? 6시에서 6시 반 정도 나오고, 6시 반 넘어가면 머니터리 방송을 틀어야 돼. 그 시간대 이제 어르신들 특화 시간대. 그죠? 어르신들을 위한, 새벽잠이 없으신 어른들을 위한 특화 시간대 나오시는 거죠. 상춘이 형? 네네. 상춘이 형님? 네, 어르신들 특화 시간대. 그분들이 이제 조중동을, 종평 보시던 분이 그분들 아침에 보시면서 머리에 지식을 한껏. 하지만 주식이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주식이랑 상관없어. 그때 머니터리 방송 재빨리 돈을 트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야. 그때 우리 주인공이죠. 김정희 의원이신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뭐 22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가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마리오가 죄를 뿌렸죠. 왜 그러는지.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BOJ가 있고 중반에는 FOMC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들이 22만큼의 뭐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22 결과는 다 아실 거고 실제로 또 마리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독일 측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제한을 걸고 쓸 수 있는 대책들을 다 쏟아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모두 한꺼번에, 그러니까 패키지로 내놓은 거죠. 그동안 분리했었던 뭐 TLTR로도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고, 뭐 기준 금리도 낮추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은 더 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로화는 크게 악세로가 써야 되는 유로화가 크게 강세로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 이벤트는 바로 FMC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FMC에서 저는 봐야 될 것은 결과물로 보면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와 함께 점도표가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물가를 봐야죠.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PCE 디플레이터는 거의 모가지까지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유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를 기준으로 봤는데 PCE 디플레이터는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 물가인데,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정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정체를 보이고 있으면 결국은 유로화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헤드라인 물가와 함께 PCE 디플레이터는 더 위쪽으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럽이었던가요? 어느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 2%를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물가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도 아마 그런 시그널을 보일 건지, 아니면 금리가 그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신호를 줄 것인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뭐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점도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점도표의 변화분이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것인지, 또 하나 물가지표가 과연 강력하게 반등할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재성 재료는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일본의 현금 보유인데요. 일본의 현금 통화량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화일 기준으로는 6%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현금이 늘고 있다? 통화량이 늘고 있으니까 좋은 거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총 통화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금 통화량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인들이 전부 다 현금을 손에 쥐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일본인들의 현금 보유 심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내리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나오고 또 신용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수요, 총수요를 더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은행에서 예금만 빠져나가고 현금 보유만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고액권, 일본에서 만엔권 이상의 고액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전부 예금에서 돈을 빼서 자신의 장롱 속으로 돈을 쟁여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BOJ는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금리의 추가적인 영향을 좀 더 확인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22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이제 빅3 중에 2개의 추가적인 정책 공조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우리 시장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건 과연 지수에 대한 고민이냐, 아니면 종목 피킹에 대한 고민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당장에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이게 전반적인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시장에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뭐 실적 추정치가 워낙 틀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PER 기준으로 그 11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970선이. 아, 대한민국이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항상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면, 아주 버블이 쌓였던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면 거의 이제 모가지에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 구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어쨌든 밸류에서 지금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익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지금 13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익 추정치가 맞았다라는 가정 하에 11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지수는 레벨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수가 레벨의 부담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현재 지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보단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일부 종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단기 재료를 타는 종목군들이 오르는 그런 형태의 종목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리는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EEM, 이 MSCI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의 전체적인 흐름도 최근에는 단기 박스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징 마켓 전반적인 흐름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가격 조정을 받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인해 나가고, 그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마 1분기 실적에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뭘 사나 이렇게 쭉 봤더니 조선주, 건설주, 자동차, IT 이런 거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들 업종의 이익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내구 소비재 쪽에서도 LG전자를 사고 있거든요. 왜 LG전자이냐? 실적이 가장 안 좋았다가
실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종목이 LG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았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좋은 입장을 보일 수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구 소비재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조금이라도 턴어라운드 되는 쪽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선건설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간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아주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주가는 이미 뭐 바닥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조선주 사니까 조선주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의 피킹 아이디어는 실적이다. 그러면 실적이 나름대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계룡건설 같은 뜬금없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 급증하면서 뭐 급등 돼 있어요, 계룡건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뭐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이런 대형주들이 주도했던 건설주장에서 오늘 뜬금없이 성지건설이나 계룡건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제 그런 논리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상 시장이 지수의 레벨을 크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그 개별 종목의 순환매의 근거에는 실적이 있다. 그러면 NC소프트처럼 추가적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성장 모멘텀이 있던지 네. 오늘 뭐 크라운제가도 무슨 볼이죠? 그게 두 분 모르시나요? 어떤 거요? 크라운제가가 네. 허니버터칩 2탄이 나왔거든요. 저 과일 안 먹었으면 모르죠. 저도 과자 안 먹었는데 오늘 저도 네, 뉴스를 네. 검색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무슨 볼이라고 했는데 네. 하여튼 그 볼이 이제 같이 네. 뭐 제2의 뭐 허니버터칩 얘기 나오면서 오늘 또 허니, 주가가 허니시나 아몬드요?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네. 일본 그건데 네. 어쨌든 네. 타코야키 볼 네. 타코야키 볼이 뭐 네.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이게 또 그 아까 GPD한테도 들었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히트 친다고 그러면서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것도 또 뜬금없이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 맥락상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타를 노리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선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단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순환매에 대비하는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2회기면서 흥미로운 얘기까지 나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거. 이 얘기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알파고와 이세돌, 인공지능, 로봇. 다시 한번 얘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알파고에 이제 모든 게 묻혀서 AI는 다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흥미로운 뉴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건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일본 도쿄의 소프트뱅크의 한 매장입니다. 예. 네, 3월 말부터 진짜 열리는 매장인데요. 네. 이 매장의 전 직원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 진짜요? 네. 3월 말에? 네, 3월 말부터 한 달인가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거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진짜 한번 찍어와야겠네, 저거. 네, 출장 가야 돼. 진짜 출장,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네, 소프트뱅크의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로봇 이름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화된 네. 로봇이 있거든요. 네. 그 로봇이 고객 응대서부터 네. 판매 네. 모든 것을 사람 없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낌 실제로 좋은데요? 예, 이걸 운영한다고 하니까 페퍼. 네, 페퍼. 네, 페퍼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 페퍼가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도 꽤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되는지.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게 엄청난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은 감정 노동을 시켜도 별로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말 거기서 뭐 또 폐악질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의 샵을 처음으로 뭔가 보여준다라는 것. 네.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안에 있는 내용 다 필요 없고 이게 뭐냐면 인재만 있으면 서로 끌어가려고 난리라는 거죠. 네. 한국은 빼고요. 네. 미국, 중국, 일본에서 AI와 관련된 괜찮은 사람이 있다. 네.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넘어서는 정도의 그룹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대기업들, 뭐 일본의 대기업에서 서로 지금 못 데려가서 안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서로 이제 또 협력하는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 이제 춘추전국 시대 합종 연행을 보는 듯한. 네. 그래서 어디는 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또 누구는 뭐 인수하고 뭐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핫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트렌드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트렌드는 뭐냐?
그 이세돌 구단이 지면서 가장 처음에 댓글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스카이넷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제네시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편에서 보여지는 스카이넷의 그 영화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스카이넷이 결국은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 주위에는 네. 우는 사람도 그래서 있었어요. 이제 인간의 그 능력은 죽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흘러나는데 어쨌든 그 IT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 뭐 테슬라의 뭐 CEO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핫해지고 있는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페퍼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화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로봇처럼 생긴 휴대폰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업계 판도는 뭐 M&A뿐만 아니라 사람 끌어가기, 합종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계는 어차피 이제 굉장히 핫하다라는 것을 좀 트렌드로 보여드렸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그래서 그 냉장히 이제 그 큰 트렌드를 얘기했는데요.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죠. 네. 일단 이제 어디에 활용될 거냐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퍼 돈 안 됩니다. 그럼 향후 뭐 어떻게 돈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로봇 어드바이저. 이미 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금융 쪽에 가장 먼저 쓰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큐리티 뭐 이런 쪽으로 쓰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헬스케어와 이제 금융 투자를 로봇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전문가들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로봇이 직접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이라든지 스마트 에너지 쪽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2025년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뭐 가사형 로봇, 법률 전문가, 이제 변호사도 과연 뭐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뻔하다라는 거죠. 구글을 사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사든지, 아니면 로보라고 하는 ETF를 사든지. 그러니까 저는 전략은 두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없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미 뭐 이영영 의원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국내에 뭐 청소 로봇이 무슨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은 물려 관련은 있지만 스스로 청소 잘해야지. 스스로 청소 잘해야지. 아, 옛날보다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지만 잘 알아요. 그게 이제 그 지금 AI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는 관련주가 아예 없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억지로 갖다 붙이면 이제 그 안에 메모리 많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관련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화제가 되고 있는 AI 쪽에 갖다 붙이기에는 논리가 너무 좀 빈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라고 하는 ET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사이버다인, 그다음에 뭐 아마존,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IBM의 왓슨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외 계좌 뚫어서 로보라고 하는 ETF를 사는 게 결국 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서비스가 5G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 규율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보신다면 뭐 IXP라든지 아니면 iGN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글로벌 뭐 통신사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확실한 얘기, 또 확실한 또 AI까지 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는 또 목요일날 나오신다면서요? 네, 목요일날로. 예,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왜냐면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또 금요일날 나오신 분 계셔. 왜냐면 각자 요 코너가 핫하기 때문에 그 코너만 기억하신대요. 혹시 김종현은 꼭 봐야겠다 하시면 다음 주는 목요일날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고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뭐 계속 논의했지만 요즘 하여튼 최대의 그 알파고 이세돌 때문에 피해자는 갤럭시 S7이라고 그러더라. 갤럭시 S7 완전히 묻혀갖고 완전히 묻혔죠.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아니 나왔어요. 누가 봤는데 13시간 걸렸다. 그리고 전작보다는 더 팔릴 것 같다. 뭐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으니 당연히 전작보다 더 팔린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군이잖아요. 돌기 앞으로 하는데 이 작년보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먼저 좀 풀어볼까요? 일단은 뭐 그 예전에 저희 그 프로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질 것이냐. 그 얘기 오늘 특집으로 갈까? 그거? 그 특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자제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먹고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텔레마케터, 시계수선공, 심판, 특이하게 회계사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네, 택시기사 이렇게가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이제 이 5년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직업군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에 대한 쪽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쪽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이 직업들은 5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없어질 그런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택시기사 플러스 지금 보게 되면은 운수업 전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택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대규모 그 짐을 갖다 나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이제 과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대체된다는 얘기거든요. 로봇과 인공지능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근데 반면에 레크레이션 치료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CEO, 그죠? 패션 디자이너, 이런 쪽, 그죠? 정치학자까지 이런 거는 앞으로도 이제 인간의 그 창의력, 근데 분석력 이런 게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게 상당히 오늘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람들 걱정도 많잖아요. 걱정도 많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보세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거 소스가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좀 근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 분에 관해서는 옥스퍼드 앤 딜로이트가 꾸준하게 이걸 작업을 해왔어요. 여기가 이제 옥스퍼드, 아까 그 자리가 옥스퍼드. 그래서 그거 이제 짧게 나왔잖아요. 네네. 짧게 나왔잖아요. 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궁금하실 테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자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글단 2번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화면 잡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현재 직업의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 직업별 컴퓨터, 여기는 컴퓨터 대체 가능성인데요. 여기 쭉 내리시면 뭐 시간이 많잖아요.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가 전체적인 랭킹이 쫙 나와요. 나와요. 가능성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고 이건 2014년 판입니다. 14년 판. 이거 정말 필요하신 분 나중에 뭐 이거 궁금하신 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항상 이런 거가 우리 세대는 별로 상관없더라도 저희 세대는 젊은 세대나 특히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정오할 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2014년 판이고 2015년 판 전격 대공개 들어갑니다. 소스는 어디다? BBC다. BBC. 네, BBC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이런 건 제가 소스를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이학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름대로 영국에서의 지금 작업들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봐서 이거 영어를 약간 쓰셔야 되는데요. 내가 아까 궁금한 게 뭐니? 애널리스트 그런 거 있잖아. 주식 애널리스트 써보자고요. 여기서 애까지 써보자. 널 하면요. 잘못 썼네. 애널 하면 딱 나오죠. 매니지먼트, 파이낸스 앤드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 앤드 어드바이저 딱 나오죠. 딱 찍으세요. 그러면 딱 파인드 아웃 딱 찍으면요. 어떻게 나온다? 딱 나오죠. 딱 사람 입히는 거 나오잖아요. 자동화될 가능성이 41%. 그리고 지금 전체 360개 지구에서 199등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야. 아니, 199등으로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갖고 제가 이거 갖고 주식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 자제분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보기가 힘드니까요. 요거를 또 어떻게 보냐면 보면 풀로 한번 해보세요. 풀로. 풀로 나옵니다. 풀로 보면은요. 풀로 나오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아까 랭킹입니다. 제일 안 되는 거가 없어질 거 바꾸냐는 거가 전화 세일즈 있죠. 콜센터에서 전화로 세일하는 사람들 99.0%. 리걸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 비서관 있잖아요. 비서 이런 것들. 왜냐면 뭐 판례 찾아와라 이런 거 있죠. 영화들이나 드라마 보면 판례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비서가 판례 찾아오잖아요. 그게 리걸 세크리터리예요.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파이낸스 어카운트 매니저 아까 말한 CPA 이런 거예요. 또 세일즈 감독관들 있죠. 영업하는 영업부서 이런 거. 거기서 감독직 필요 없다는 거죠. 쭉 내려갖고 이게 360기의 작업이 다 나옵니다. 여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없어질 가능성이 적은 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저께 이걸 찾아보면서 야, 너 역시 건물주다 하는 거가 호텔 오너. 호텔은 사람이 와서 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할 때 여기 나왔지만 세라피스트 있죠. 세라피. 왜냐면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세라피스트 내가 보기엔 제일 없어질 수 있는 아니. 같은데. 세라피스트가 미국에서도 가장 월급이 많이 오르는 대표적인 잡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학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세라피스트 가르쳐 가야 돼요. 각종 운동 세라피스트, 무슨 세라피스트 많아요. 세라피스트가 저는 유학 가는 애들은 다 그거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게 뭐 주시랑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 시청분들 워낙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잡을 구하는데 점거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특별히 서비스를 했습니다. 예,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세라피스트는 없어지지 않을 직업 360위에 해당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그 중요한 잡이라니까 지금요. 네. 예. 근데 뭐 세라피스트도 뭐 세라피스트가 종류가 300개 돼요. 네네. 네, 그거 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갖고 그것도 그게 아니니까 네. 사람이랑 직접 만져주고 사람이랑 상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유출하잖아요. 아주 네. 중요한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따질 필요가 없지.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하면 돼. 말씀드린 옥스포드랑 딜로이트가 수년 동안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연구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외국 그 유커들에 대한 유입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네. 대형 기획사 이제 SM이 왜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에 자꾸 접근을 하는가? 그래, 그 얘기 줘봐.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에 대한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K-팝과 휴양 시설을 접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 관계자 접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서귀포시 동흥동 토평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일부 부지에 한류와 재활을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잇따른 접촉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일부 부지에 셀럽을 위한 스타빌리지를 또 짓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이스만 회장이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쪽, 그리고 녹지그룹 내 소유 자녀 부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들어서 SM이 보아는 무조건 거기 살아야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셀럽 그러니까. 이효리 영입하면 되지 뭐. 이효리는 거기 살고 있는 애들 먼저. 그런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네. K-팝과 휴양 및 재활 의료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소득이 상당히 높은 네. 이런 이제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K-팝 그다음에 네. 휴양 및 재활 치료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고 뭐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JDC 그 제주도 이제 개발공사 제주도 뭐예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뭐 여기 지금 JDC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해당 북지는 녹지그룹과 JDC가 2014년 8월부터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네. SM이 찾아가서 네. 지금 보게 사업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JDC가 아닌 지금 사업 주체가 중국 녹지그룹이기 때문에 네. 여기랑 먼저 지금 보게 되면은 의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게 되면은 SM의 이제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K-팝과 헬스케어를 이제 결합하는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쪽을 또 이제 진행에 대한 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특화된 쪽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네. 어떤 성장 모멘텀 네. 이런 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네. 상당히 크다는 걸 얘기했고요. 다음 코너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할 수만 있고 이게 도덕이랑 철학이랑 다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냥 그건 있는 현상 그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뭐 맞다 틀리다르고요. 저희가 도덕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워낙 관심 많고 좋잖아. 네? 그 터미네이터 같이 되고 뭐 매트릭스 대 같이 되고 좋잖아. 재밌잖아요. 좋아요. 네.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잠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깐 하나 보고 네네. 넘어갈까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이게 보시면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이게 신나게 살자고요. 이게 네. 그 사이버넷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사이버넷 만드는 회사도 사이버나임이에요. 혹시 네네. 영화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 네. 이거 로케이션 찍었던데 이거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어디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사는 관광 코스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는 잠깐 로켓 찍었으면 하는 거야. 겉에만 찍었거든. 그래서 사람 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요. 이게 하여튼 재미나는 게 많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버트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 9월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엄청 이수영 교수 나한테 비웃었잖아. 네. 뭐 되겠어요? 뭐 얘기했잖아. 네. 근데 세상 막 떠들잖아요. 근데 막상 관련주가 별로 없어서. 관련주 없는데 지금 보면 이름 바꾸고 막 그런 애들 많을 거예요. 예. 그때도 말씀 관련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관련주가 없잖아요. 지금도 없죠. 근데 하여튼 시절이 그렇게 많이 바뀔 거란 얘기죠. 네네. 제가 하여튼 가을에 또 내년도나 이런 거 요즘 또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하여튼 네네. 저를 믿으시면 전 딴 건 몰라도 그런 건 냄새 잘 맡아요. 네네. 근데 주가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냄새 맡는 거 하나는 저거요. 지금은 중국 소비주의 대한민국의 중국 소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중국 소비주 아니면 중국 소비주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알던 중국 서비스는 다 일본으로 다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중국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특히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저는 한국 맥널티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커피 먹기 시작한 중국은 무섭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가는 제가 요즘 본 적도 없는데 한국 맥널티 같은 거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늘 레포트 어떤 거 볼까요? 자동차 OLED는 지난주에 어저께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는 시간 되면 하고 미디어 컨텐츠 쪽부터 먼저 좋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옥수수라는 광고를 SK에서 하는 거잖아요. SK에서 하는 그 옥수수 이게 뭔가 3,500원. 옥수수라는 건데 SK 브로드밴드가 자체 플랫폼 옥수수를 중심으로 자체 컨텐츠 증가에 따른 OTT 시장의 컨텐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에서. 크롬캐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게 되면 OTT가 뭐구나 라는 걸 이제 바로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데 크롬캐스트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닌자고를 애기들한테 보여줄 때 예전에는 다운받아서 닌자고를 찾아서 그 카피를 하드웨어에 연결시켜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닌자고 하게 되면 이제 찾아서 요즘에 또 화질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딱 밀어놓으면 알아서 TV에서 돌아가고 나는 스마트폰 따로 쓰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옥수수를 갖다 이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SK 브로드밴드가 3,200억을 조성해서 자체 플랫폼에 자체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존도 역시 자체 컨텐츠 제작에 대한 쪽을 확대하겠고, 그렇죠. 패션 관련 토크쇼를 이미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TT 컨텐츠의 다양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이제 미디어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OTT양 자체 컨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CJ 헬로 인수하면서 지난번에 그 인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티빙만은 안 뺏겼지. 티빙만은 안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왜 CJ 그룹이 티빙은 안 줬는가? SK 브로드밴드한테. SK 브로드밴드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보게 되면은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자체 OTT양 플랫폼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볼 필요에 대한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이제 공중파나 지상파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찾는 시대에 대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제 OTT 컨텐츠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J ENM의 다이아 TV, 그다음에 MCN 컨텐츠 및 JTBC와의 공동 제작 토크쇼 마녀를 부탁해. 그죠? 이런 독점 컨텐츠로서의 차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아마존조차도 지금 보게 되면은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스타일 코드 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자체 컨텐츠에 대한 제작에 대한 쪽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모바일이 왜 중요해지고 나스미디어 주가는 내려왔지만 저런 것들이 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왜 자체 제작 플랫폼에 대한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쪽들이 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드라마, 다큐, 일반 영상 컨텐츠에 1,200억 원을 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맞아요. 가상현실들 융복합 컨텐츠에 600억, 해외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에 400억,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 5년간 5천억에 대한 규모에 대한 펀드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비슷한 내용에 대한 그 보고서가 또 나와 있는 거죠. 네. SK 브로드밴드의 투자 계획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판도라 TV, 아프리카 TV, 네. 그죠? 1인 기획 미디어사, 뭐 MCN 사업에 대한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CJ ENM, 다이아 TV, 트레저 헌터, 마이 네. 리틀 텔레비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도 상당히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겠고, 근데 저런 다양화된 채널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컨텐츠거든요. 네네. 그 컨텐츠가 사전 제작돼서 퀄리티를 높게 가는 거.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숟가락 좀 얹겠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분들 자꾸 저한테 이제 그 뭐죠? 네네. 저는 심리학하게 경제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미드 이렇게 얘기하고 영화 한번 추천을 해달라는 분 있잖아요. 그 아마존도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초반에 한 게 시트를 못 쳤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은 그 파일럿만 하고 나서 무너진 것들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투자를 엄청 해야 돼.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되거든. 스마트폰도 해보니까 안 되고, 뭐 책은 다는데 안 되거든. 그래갖고 결국 이제 넷플릭스를 쫓아가자는 건데요. 작년, 재작년에 그 탐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보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쉬. 이거 한번 보시면. 그, 확실히 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쉬라는 거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어떤 LA에 있는 경찰 얘기고 뭐 이게 또 흥미로운 걸 다 갖고 있어요. 와이프는 또 누구냐면 와이프는 FBI에서 심리 분석하던 그 표창원의 그 직업이 뭐죠? 표창원 같은 사람?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죠. 네네. 와이프는 프로파일러인데 전직 FBI 프로파일러고 직업을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에서 프로게임 하는 사람이 남편 부인이야. 전부인. 근데 제가 뭐 이거가 대박이 났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아마존이 힘을 써갖고 아마존 드라마를 제작 올해 많이 할 거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컨텐츠 제작 업체 이런 쪽도 이런 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의 그 분위기가 어둡기 때문에 이런 거 딱 싫어하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탐정물이나 뭐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